오늘은 2017년 한국경제 전망과 우리 인구 구조에 따른 장기 성장 잠재력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경기가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난 이후에 지금 80개월 넘게 한 90개월 가까이 가는데 계속 경기가 확장 국면입니다. 몇 달마다 지나면 90개월 연속 확장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기가 좀 굉장히 좋은 상태고, 미국 이런 세계 대공황 이후에도 그런 기간이 잠시 있고 있었는데 80개월 넘어서 경기 확장 국면이 계속 지속된 경우가 사실은 처음입니다. 지금의 경기 확장 국면이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가지 못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당분간은 갈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대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더 갈 것이다. 다만 이게 지금 너무 과열을 불러일으켜서 내년이나 내후년쯤 가서 미국 경기가 크게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은 좀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 최소한 2017년 경기는 상태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목표 물가가 2%입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한 2% 정도 목표 물가가 되는데, 미국이 2%의 물가가 지속이 된다고 가능을 할 경우에, 자, 그러면 그 오른쪽 보시기에 오른쪽 그래프가 됩니다. 미국의 현재 금리가 이제 0.5에서 0.75, 기술적으로 0.5 두 번, 0% 금리에서 두 번 금리 인상을 한 상태인데, 굳이 테일러 준치까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미국의 지금 적정 금리를 물가 2%, 성장률 한 2% 이렇게 보면은 더하면 4%까지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추정한 바가 지금 3.3%, 단순 계산이 한 3.5% 정도 나오면 지금부터 3%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어야 적정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정상화라고 합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과도하게 언컨벤셔널한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돈을 풀어놨던 거기 때문에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인데, 3%라고 하는 3%포인트라고 하는 금리 인상이 여러분들 은행 대출 3% 받으면 별거 아닌 것 같으시지만 미국 기준 금리 인상 3%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억을 해보면 1994년에 미국이 1년 동안에 금리를 2%포인트로 올립니다. 1년 동안에. 그리고 러시아가 먼저 휘청거렸고요. 그다음에 저 남미 쪽으로 가서 브라질 휘청거렸고요. 다시 돌아와서 동남아시아 다 외환위기 들어갔고, 우리나라 97년 말에 외환위기 들어갔고, 브라질 쪽으로 넘어갔다가 결국은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하면서 끝났습니다. 그게 1년 동안 2% 금리 인상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미국이 물가가 만에 하나 2%보다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지속을 하게 되면, 미국이 요즘은 세계 경제를 다 봐가면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지만 당장 자기네 나라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올 거냐 하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건 뒤에 가서 계속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 중에 좀 이상한 게 이제 보호무역을 하잖아요. 원래 공화당이 자유무역으로 가야 되는 나라인데, 그건 민주당의 보호무역인데,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정확하게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보호무역이 아닙니다. 이건 보호무역이라기보다는 공급주의 경제학입니다. 레이거노믹스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급주의 경제학이 신자유주의 쪽에서는 생산 기반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생산 기반을 키워서 그쪽에서 일자리도 늘리고 공급 능력도 키우고 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감세 정책이죠. 요번에 감세하겠다 그러잖아요. 감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국 내의 기업들의 투자나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온갖 종류의 규제는 전부 다 철폐하겠다. 이 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공급주의인데, 트럼프의 보호무역도 그런 공급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유무역에,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방해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물건을 팔으려고 하면 미국 내로 생산 기반을 갖고 들어와라거든요. 그럼 미국 내 생산 기반을 키우는 거는 공급 능력의 확대죠. 공급주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무슨 뭐 45% 보복관세 때린다 뭐 한다 뭐 이러면서 막 겁을 주면서 미국 내에 와서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 게 저는 45% 관세를 때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내 그런 식으로 그 말하자면 말로 뭐 좀 협박을 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자국 내에 들어와서 생산 기반을 만들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그 훼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들어 들어오는 제품에 45% 관세를 때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의 소비자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결국은 어느 정도 기업들이 그 트럼프의 정책에 맞춰서 어느 정도 미국 내에 공장도 좀 만들고 뭐 투자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이러고 나면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조금 걱정은 FTA입니다. 미국이 한미 FTA를 재개정을 하자 하고 나오면 한미 FTA를 전면적으로 수정은 못합니다. 그건 양쪽 의회에 비준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못하지만 일부 개정은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미 FTA도 고치자고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데 지금 사실은 좀 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그 영국의 스털링 파운드 기축에서 미국 달러 패권으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달러 패권을 그 시스템을 유지해주기 위한 달러 기축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게 IBRD, IMF 그리고 가트 아니에요.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가 지금은 그 이후에 WTO로 바뀌었죠. 이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IMF하고 IBRD는 금방 만들어졌습니다만 WTO는 한참 뒤에나 발효가 됐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문제가 생겨서 그 다자간으로 처음에 GATT 가트로 가다가 양자 간의 FTA 쪽으로 가자는 쪽으로 움직여가다 또다시 다자간으로 요즘 블록화 현상으로 가는 형태였었는데 그게 또 깨지는 관계가 됐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그 브레튼 우즈 체제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그 과도한 신자유주의 문제로 이쪽에 시스템의 작동 원리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그 주도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 거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고도 성장은 끝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6%대 성장으로 올라섰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게 언제냐면 1990년대입니다. 우리 90년대가 8%에서 6% 사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80년대가 10%대에서 유지했었고 성장률이 떨어지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그 상태까지 왔고 이 상태가 왔을 때 우리가 8%대, 6%대 성장률로 떨어졌을 때 그때 그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했던 경제 정책이 뭐냐면 투자 주도 경제 성장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과잉 투자였거든요. 그게 나중에 외환위기의 원인이 됩니다. 설비 과잉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중국도 그래서 그런 걸 우리나라 연구를 많이 했을 테니까 그런 설비 중심의 투자 주도의 경제 성장을 끌고 가진 못할 거고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갖고는 가는데 지금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큰 기로입니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후에 중국의 경제 모습이 결정이 날 텐데 그냥 단순하게 내수 중심으로 경제를 자연스럽게 연착륙을 시켜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설비 투자를 과잉으로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면 중국도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달러를 한 3조 달러 이렇게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은 뭐 외환위기 안 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하고 우리 경제 규모를 비교해 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한 조금 있으면 한 10배 가까이 갈 거예요. 아직은 아닌데 지금 한 6, 7배 정도 가나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가 되는데 자신 못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항상 불안해 하잖아요. 그럼 곱하기 10배 하면 3조 달러입니다.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많은 만큼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3조 달러 줄어들면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이게 4조 달러 육박하던 게 지금 3조가 지금 위협받는 상황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중국 경제 중국의 위안화에 대해서 헤지펀드들이 공격을 얼마 전에 했었죠. 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요즘 또다시 공격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위안화 약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이 위안화를 7을 지금 지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달러당 7위안을. 이게 깨지고 다음에 외환 보유고 줄어들고 그러면 중국에도 외환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외환 위기가 없는 나라는 전 세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기축통화국 말고는 나머지는 다 이론적으로 외환 위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경제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80년대, 90년대 했던 것처럼 수입 대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면서 자국에서 부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출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갈 겁니다. 우리도 그래 해왔고 중국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수출 품목 중에 자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거거든요.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국을 수출의 저 앞단의 기준으로 놓고 우리는 주로 부품을 중국에 수출을 해서 중국에 조립해서 해외로 나가는 전략을 많이 썼었는데 그게 수출의 협업이죠. 그 전략을 많이 썼는데 앞으로는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그런 쪽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보고 가는 쪽으로 당분간은 더 지속해서 가야 될 것 같다. 자, 유로존은 간단하게 하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로존이 2017년에 저기 한 1.5% 성장해서 조금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로존의 1.5%는요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아니고 제일 잘 성장하면 1.5%입니다. 유럽은 1%에서 2% 사이 정도의 성장을 정상적일 때 고조던 성장하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1.5%면 성장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성장률이고요.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북구는 실업률이 낮고요. 지중해나 쪽으로 내려가는 남유럽 쪽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청년 실업도 평균적으로 한 20% 나오는데 북쪽은 한 10%밖에 안 되고 남쪽 저 지중해 연안 나라 가면 50%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과 북 사이의 그 불균형을 유럽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지고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저 유럽이 하나의 유럽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영국처럼 나가는 나라들이 계속 나올 거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유럽은 여전히 유로존이 깨지는 것 자체가 여전히 유럽은 변수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입니다. 선행지수, 동행지수 이렇게 쭉 보시면 일본은 그런대로 경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베노믹스는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인구구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구구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디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 디플레이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인구구조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푸는 거거든요. 억지로 지금 부양을 한 거거든요. 그럼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나고 옆에서 다른 거로 해결해가지고 해결이 안 나죠. 예를 들면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왼쪽 다리를 열심히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다리 가려운 거는 해결이 안 나거든요. 본질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우리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구 구조 문제이기도 한데 본질적으로 인구 구조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미국하고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뭐 북구 나라는 원래 애들을 많이 낳으니까 그런데 출산율이 엄청 떨어지다가 그래도 2명에 가까운 출산율로 간 나라는 미국하고 프랑스거든요. 그 두 나라가 그럼 어떻게 해결했느냐? 아동복지, 다음에 무슨 그 일가정 양립 정책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본질적으로 다 해요. 그건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출산율을 2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 돼요. 제일 본질적인 문제는 이민입니다. 이 두 나라가 다 외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고 그래서 프랑스는 아프리카 쪽에서 이민들 많이 들어오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민을 받고 이민 문제로 해결을 해버립니다. 뒤에 보면 미국 문제가 나옵니다만 이민 문제로 해결을 하는데 일본은 이민자를 안 받는 문화죠. 아베노믹스에도 제3의 화살, 세 번째 화살에
그 문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의 이민 문제를 이제 문호를 개방하겠다. 처음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죠. 그거는. 그게 결국은 해결 못할 거고.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장기적으로는 성공을 못하고 실패할 게 뻔하지만 일단 당장 우리 그 시쳇말로 언발에 오줌 누기를 했는데 현재는 녹았어요. 현재 녹아 있는 상태인데 좀 있으면 다시 열죠. 현재는 녹아 있습니다. 그 상태까지 일본은 와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경제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는 유일하게 건설 경기입니다. 건설이 분양이 많이 됐죠. 지난 몇 년 사이에. 그래가지고 계속 건설 기성들이 늘면서 현장의 투입도 많이 늘고 이게 건설 경기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 건설 경기까지 꺼지면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 꺼집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가 꺼지냐 안 꺼지냐의 문제인데 다행스럽게도 건설 경기는 안 꺼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2014년, 15년, 16년까지 아파트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2015년, 2016년 2년 동안에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한 2년 동안에 97만 호가 분양이 됐습니다. 우리 전체 시중에 우리나라에 지어져 있는 그 아파트, 그러니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한 950만 호 됩니다. 전국에 깔려 있는 아파트가. 근데 97만 호면 전국에 깔려 있는 아파트의 10%보다 넘는 물량이 새롭게 2015, 16, 2년 동안 분양이 된 거고요. 그건 아파트만입니다. 아파트 말고 여러분들 오피스텔도 있고 뭐 다가구 주택도 있고 이런 걸 전부 다 합치면 2015년이 70만 호 이상이 분양이 됐고요. 2018년, 16년도 그 정도일 겁니다. 70에서 80만 호 사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1년에 필요한 신규 주택의 수가 35만에서 40만 호 정도 됩니다. 틀림없이 2015, 16년이 과잉 공급이 됐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분양됐던 물량들이기 때문에 이 분양된 물량들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한은 건설 경기 자체는 안 죽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죽더라도. 건설 경기는 계속 갑니다. 그럼 자, 건설 경기 가는데 그럼 부동산 시장이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문제인데 좀 걱정스러운 거는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미분양이 엄청나게 쌓였어요. 저 보시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 2015년이 지방 미분양, 수도권 미분양 다 바닥이죠. 16년 들면서부터 늘기 시작합니다. 느는데 수도권도 늘지만 지방이 더 빨리 늘어납니다. 수도권도 좀 늘었어요. 수도권은 어떤 지역이 미분양, 저 빨간색인데 어떤 지역이 미분양이 많으냐? 저 용인 지역, 다음에 저 경기도 북쪽 지역, 이런 쪽들이 미분양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이 늘어나는 게 사실 제일 큰 걱정입니다. 지방의 건설 경기는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은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세로 들어왔고 건설 경기는 아직 안 꺾여서 내년까지 건설 경기는 계속 간다. 2018년까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쭉 넘어가서요. 문제는 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가 되는데 부동산 가격하고 가계부채가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금액인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다음에 우리 가계부채 중에 절반은 항상 주담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한 5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가계부채는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대출을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되니까요. 집값이 올라가서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대출은. 말씀드렸듯이 2015년, 16년 두 해 동안 분양된 아파트만 97만 호 정도 분양이 됐는데 그리고 아파트 이외에 다른 것까지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가 두 해 동안 분양이 됐습니다. 근데 두 해 동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택의 숫자는 많아봐야 1년에 40만 호. 합치면 80만 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렇게 분양된 물량들의 입주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올 하반기부터입니다. 2017년 뒤에 가면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공급이 초과가 되기 시작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일시적인 공급 초과의 초기에는 그게 영향이 그렇게 크게 미치질 않죠. 이게 누적이 되죠, 효과가. 그래서 2018년에는 공급 초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2018년이 걱정이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의
그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늘고 공급 물량이 늘면 전세 공급이 늘고 전세 공급이 늘면 전세가가 하락을 하는데 우리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건 전세가가 밀어 올렸거든요. 몇 년 동안. 전세가가 밀어 올리면서 집값도 같이 따라 올라갔는데 전세가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집값도 잘못하면 하락하게 되고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여러분들 소위 얘기하는 깡통주택도 나올 수 있다.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문제고요. 거기에 더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가계부채도 문제가 되는데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 전망하기는 미국이 올해 3번, 내년 3번, 내후년 3번 정도. 그게 미국 연준의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금 금통위원들이 보고 있는 게 3번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3년쯤 후에는 3%대 그 금리로 간다. 기준금리로 간다는 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그 정도를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게 3번보다 빨라지면 미국의 물가가 2%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제일 걱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 경기부양 정책을 막 쓰겠다고 공약을 내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경기부양책을 막 쓰면 지금 이미 미국의 주요 도시의 기능직 숙련 인력들을 기업들이 뽑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지금 맞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막 거기다 경기부양책을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인력 수급에서도 과열이 생기고 그러면 임금이 막 올라가죠. 물가 올라가죠. 그럼 미국 경기가 올라가게 되면 연준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거고 그 금리 인상을 막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바로 영향이 옵니다.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안 해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요즘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의 금리를 조정하는 기본적인 게 코픽스 금리를 쓰는데 코픽스 금리는 이 시장금리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코픽스 금리가 따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미국에서 금리가 시장에서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관계없어요. 근데 미국이 만에 하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해서 올해 1%나 뭐 그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하면은 우리나라 코픽스 금리 따라 올라가고요. 가계부채 문제가 생기죠. 그 상황이 사실은 올해 내년 2년 동안 우리나라의 돌발 변수로 올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돌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딱 그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들 개개인들로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갈 거냐. 나의 부채를 나 은행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 거냐 변동금리로 갈 거냐 이걸 줄일 거냐 늘릴 거냐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등 이런 모든 경제 행위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제일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우리 가계부채 부분입니다. 근데 주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가격이. 그게 디플레이션으로 끌고 가는 영향이 오는 굉장히 큰 요인이 주택가격입니다. 일본이 그것 때문에 디플레이션 들어갔고 그래서 일본은 자산과 수요 부진의 복합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산 가격이 확 떨어지고 수요도 부진해서 복합 디플레이션으로 갔다. 잘못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에 버블이 생겼다 터지면 우리도 디플레이션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게 잘 유지되면 좀 뒤로 미룰 수 있고. 생산 가능 인구 증감률과 경제 성장률은 같이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100명이고 사과나무가 100개에다가 사람이 120명으로 늘면 사과나무가 120개로 늘기 때문에 성장률 바로 20%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100개의 사과나무가 80개로 줄어야 되면 그때부터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마이너스는 안 갑니다. 일본도 플러스입니다. 뭐냐면 기술 진보나 이런 것들이 성장률을 어느 정도 플러스로 유지는 해주지만 제로에 근접하는 성장률이 나오게 됩니다. 일본이 생산 가능 인구 마이너스로 갔고요. 미국도 지금 생산 가능 인구 증감률 최근에 0에 근접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 성장률 0에 수렴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도 트럼프가 얘기하는 4%대 성장률은 불가능할 겁니다. 4%대 그 큰 경제가 4% 성장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경제 성장률이 디플레이션도 우려가 되고 경제 성장률도 일본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경제 성장률 구간에 거의 근접해 왔다.
1990년대, 80년대의 일본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도달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성장 잠재력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저성장 국면은 앞으로 좀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인구 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이를 많이 낳게 출산 장려를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부족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여성들 경단녀 나오지 않게 계속 여성이나 고령 인력들이 경제 활동을 계속 하도록 해서 부족한 생산 가능 인구를 좀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 두 가지 방법은요. 하나는 효과가 없어요. 아이를 많이 낳도록 출산 장려를 해주는 정책 가지고 출산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아무도 못 봤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다음에 경단녀나 이런 분들이 경제활동을 좀 더 하게 하는 거 아주 제한적으로 경제를 좀 좋게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본질적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도 이민을 받든지, 근데 우리 국민이 이민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 방법은 통일을 하든지. 근데 요즘 통일이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도 그런 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국면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별다른 대책은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좀 답답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